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슈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법시험을 어쩌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시, 즉 사법고시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상징하는 로망이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시는 2017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정부가 어제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논란이 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큰 데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 시점으로 정한 2021년은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 그때쯤이면 로스쿨 제도도 문제점 개선 등을 거쳐 법조인 배출 통로로서 정착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유예 기간에 사시 폐지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선 예비시험제를 통해 로스쿨과는 별도로 법조인을 양성해온 일본식 모델 도입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로스쿨을 관장하는 교육부는 일단 법무부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2021년 이후엔 반드시 사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제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사시 폐지가 법에 규정된 만큼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사시 존치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법안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스쿨생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송준원입니다. 사실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육법 전서만 파고드는 외골수 공부파보다 다양한 전공,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게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는데요. 어느샌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로스쿨에 들어가 손쉽게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퍼져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결론은 없는 건지 사회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까지 4년 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이게 법무부 제안인데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로스쿨 학생들 집단 자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찬반 진영의 입장이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먼저 각 진영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선 그동안 사시 존치를 외쳐온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4년 유예가 아닌 사시가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조속한 국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로스쿨 진영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놨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전원 자퇴를 하겠다 이런 자퇴서를 내기로 하고 남은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고려대와 연세대 등 다른 학교의 로스쿨로도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4년 유예한 것을 놓고는 갈등만 더 연장되게 됐다. 이런 양쪽에서 모두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로스쿨 학생들은 거의 초강수를 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 법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아서입니다.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중 85%의 사람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미루고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고 72%는 아예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해서 한결같이 시험이 존치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도 법무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로스쿨 이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법조인을 좀 다양화한다 이런 취지라서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현대판 음서제다, 뭐 돈스쿨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에 무게를 쏠린 것도 그동안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돈스쿨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비꼬는 말인데 1년 동안 등록금이 1,500만 원에 육박해서 돈 있는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죠. 거기다 로스쿨 출신의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잇따라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최근에는 윤흐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로스쿨 출신의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정치연합 심기남 의원도 로스쿨 졸업 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도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국민의 시선들이 고울 수가 없을 텐데 그 법무부가 4년 더 그러면 사법시험을 좀 폐지를 유예하자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사실을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으니까 4년간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보자는 거죠. 법무부 제시 대안은 먼저 사법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로스쿨을 들어가지 않고서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스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과 학사 관리 등 제도 전반을 선보자는 제안을 했고 또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사법연수원 대신에 국가가 이제 교육비를 제공하는 사법연수원 대신에 연수기간을 교육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연수기간을 따로 마련하자 이런 제시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된 모양인데요. 이렇게 4년 더 사법시험을 연장해보자. 이건 이제 법무부의 제안, 의견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가 일단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예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행법이 내후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려면은 국회에서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사시존치 법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법안 심사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로스쿨생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법시험 존치하느냐의 여부를 두고서도 계속 논란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건 사법시험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최선이어서라기보다는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법시험을 없애느냐 마느냐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개천에도 용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개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정가에서는 곧 2차 개각이 단행될 거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 최소 5명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예견됐던 이른바 원샷 개각이 이르면 6일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9일에 끝난다는 요인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이르면 6일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미 사의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체가 확실시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경제부총리 후임자로는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 등이, 사회부총리로는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과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차기 행자부 장관으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차기 산업부 장관으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거론됩니다. 차기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당초의 2차 개각은 지난달 중순쯤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개각을 사실상 좀 미뤘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각의 속도 조절을 할 정도로 시급했던 법안 처리. 지난달 24일에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재확인을 해보시죠.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실하면 통하는 걸까요?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통과됐습니다. 정기국회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당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미 1차 개각에서 유기준, 유일호 의원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컴백한 데 이어서 친박 장관들의 대거 복귀가 예상됩니다.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공천전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숙제인 예산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초미의 관심은 공천 룰.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을 놓고 친박 대 비박 진영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설이 난무합니다. 친박계에서는 영남 지역 물갈이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며 전략공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당으로 복귀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텃밭 영남권에서도 현역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는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해 TK 물갈이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출신의 비박계 개혁파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중진이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분들,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내지 이 비서관들을 지냈던 분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데 출마를 해주셔서 박근혜 정부의 그간의 공과를 갖고 심판을 받는 험지 출마론의 불똥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튀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험지 출마론은 친박 견제용으로 비춰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김한길 의원 등 야당의 개파 수장들이 당내 압박에 밀려 여당 강세 지역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이번 개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 차를 함께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아직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일부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개각 시기가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말 도심 집회입니다. 끔찍한 파리 테러가 발생했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차벽을 뚫기 위해서 폭력 양상을 보였고 이에 맞서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일 2차 집회를 열겠다는 주최 측 방침에 경찰은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지 통보를 했는데 정작 법원에서 금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와 행진을 또다시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경찰은 신고된 모든 집회들을 1차 민중총궐기 주최단체들이 명목만 바꿔 제출한 차명 집회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 때 제출한 질서 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백남기 대책위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이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주된 세력이 같더라도 반드시 2차 집회가 과격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주말 집회는 일단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지난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3만 명, 경찰 추산으로 6만 8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과격 시위대 과잉 진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제 내일 2차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찌감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결국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뿐 아니라 소방, 복지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불법 행위라도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검찰은 또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 가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경우 고강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주최 측은 내일 서울광장을 출발해서 시위 과정에서 크게 다친 농민이 입원한 서울대 병원까지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교통 통제 상황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부디 이번에는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이라는 악순환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현실화하고 있는 100세 시대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자료를 냈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4세라고 합니다. 1년 만에 6개월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은퇴 후에 22년을 더 산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 현황, 박상률 기자의 리포트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세, 여성은 85.5세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2년, 여자는 2.4년 높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6.5년 더 오래 사는 건데 이 격차는 1985년 8.4년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기간을 따져보면 남녀 간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유병 기간은 14.1년, 여자는 19.6년.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따지면 남녀 간 격차는 1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긴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비슷한 겁니다. 지역별 기대 수명은 서울이 83.6세로 가장 길었고 울산은 81.3세로 가장 짧았습니다. 자살률은 남성 3.4%, 여성 1.6%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세 시대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게 된다고 해서 안락한 노후가 꼭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뒤에 노후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택배 일을 하는 81살 박건차 할아버지가 주문을 받고 길을 나섭니다. 나 이번 출구에 나가가지고요. 전화 한번 더 드릴게요. 박 할아버지가 서초구에서 물건을 받아 종로구의 한 사무실로 전달한 뒤 받는 돈은 6,000원 남짓.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그걸 살 수 있고 병원 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그 약 사 먹고 그 정도예요. 박 할아버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정부 지원금 20만 원과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 70대 할머니. 옛날에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고 김치도 담아주고 얼굴 닦고 그러면 저 동해에서 일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경쟁자가 많아져서 폐지 주는 일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참 풍기물란도 되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 80%는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년층 빈곤 문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계비 마련도 쉽지 않은 황혼 빈곤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34개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정책을 조사한 보고서인데 황인성 아나운서, 보고서에 나온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 어땠습니까?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데 빈곤층은 가장 많았습니다. 조금 전 일한 노인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은퇴 시기가 가장 늦은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평균 72.9세, 여성 평균 70.6세로 남성 기준으로 OECD 평균 64세보다 9년 가까이 더 일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층 비율은 50%에 달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인 13%의 4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전체 평균 소득과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60% 정도밖에 안 돼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하지만 빈곤한 노인이 가장 많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0세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의 씁쓸한 단면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장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급속히 불어나는 노령 인구, 본격화하는 실버 시대에 대비해서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입니다. 얼마 전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의문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테러 직후인데다가 마침 행사 참석으로 사람이 모여있던 상황이어서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일본 언론이 용의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을 제기해서 한일 간의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이 14명 합사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신사인 이곳에서 지난달 23일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신사 내 남성용 화장실에서 불탄 흔적이 있는 물체와 타이머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리기 약 30분 전부터 화장실 인근 폐쇄회로 TV에 포착된 남성의 행적에 주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손에 종이봉지 같은 것을 든 이 남성이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물체가 없어진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이 한국인임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30살 전후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사건 직후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아직 그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현장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가 채워진 파이프 묶음이 발견됐고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건전지는 한글이 표기된 한국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붙도록 설계한 장치가 사건 당시 화장실에 설치됐으나 작동에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 남성이 폭발음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한일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이세원입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진원지입니다. 2년 전인 2013년 12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이래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후에 아베 총리는 직접 참배는 삼가기는 했는데 우익 강요들의 참배가 계속되면서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아주 단순한 사건에서 자칫하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인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건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 관계당국의 조사를 계속 지켜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될 경우를 묻는 말에도 원론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관행상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당국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본 언론이 한국인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 정부는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본 언론은 한국인이 했다고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현입니다. 아직 분명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감정 싸움이 아주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식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차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뜩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